몸이 되살아나는 장습관. 지은이 김남규. 김남규 교수는 세브란스 대장 학문외과 교수이자 국내 대장암 최고 권위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에서 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외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1만 건이 넘는 대장암 수술을 진행했다. 아시아 태평양 대장암 학회 초대회장에서부터 미국 대장학문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부편집인 등 대한종양외과 학회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분야 발전을 견인해 왔다. 대장암 분야에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는 EBS 명의의 세 차례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의 차이가 곧 건강의 차이다. 장은 우리 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단순히 변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로만 여겨졌다. 더구나 서구에 비해 대장 질환이 드물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대장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장 건강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서는 비만과 노화 및 수면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간헐적 단식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간헐적 단식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5대2 다이어트로 일주일 중 5일은 평소와 동일하게 식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하루 섭취 열량을 600칼로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매일 16시간 공복 유지 후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 16대8 방법이다. 간헐적 단식은 공복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가 조절된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비만을 포함한 대사질환을 야기한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준을 낮추고 간에서 생성되는 IGF-1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킨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간헐적 단식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혈중 인슐린 수준을 낮춰준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노화와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면 공복 혈당 장애가 올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공복 혈당 장애는 당뇨병의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면 당뇨병 발생 염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가 기억력과 집중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나 학습 능력을 올려야 하는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뇌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도당만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무조건 먹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순 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고 현미밥과 같은 적절한 복합 탄수화물은 섭취해야 된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이 증가하여 과식 또는 폭식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아져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야식을 먹는 습관은 간을 무리하게 만들어 피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아침에 공복감이 생기지 않아 결식하게 만든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군것질을 안 하고 자면 자연히 아침에 공복감이 생겨 아침을 챙겨 먹게 될 것이다. 아침 식사로 몸의 세포가 깨어나면 느슨해져 있던 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면 배변 욕구가 일어난다.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음식물은 소장에서 소화 및 흡수되고 잔여물은 대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된다. 딱딱해진 형태의 배설물은 횡행결장에서 대장운동에 의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한다. 변이 장 점막에 오래 노출되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변이 장이 오래 머무른다면 가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대변에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간 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면, 즉 대장 점막과의 노출 시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의 대장을 보호할 수 있다. 변비가 대장암의 위험인자냐 아니냐는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많은 보고들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식사 자세만큼 배변 자세도 중요하다. 직장에서 항문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휴식기에 약 90도 정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가 배변을 자제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 각도를 더 좁힌다. 반대로 배변 시에는 작은 각을 이뤘던 장이 펴지면서 직장과 항문 간의 축을 따라 아래로 힘이 전달된다. 따라서 배변 자세는 배변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서양식 변기가 많이 정착되어 편안한 자세에서 배변을 할 수 있지만 해부학적 측면에서는 과거 재래식 화장실에서의 쭈그려 앉는 배변 자세가 더 좋다. 하지만 재래식 변기에서의 배변 자세는 오래 앉기 힘들고 항문에 힘을 무리하게 주게 돼 항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배변 자세는 변기에 앉아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 자세에서는 직장이 수직으로 열려 있어 수월하게 대변을 볼 수 있다. 비정상적인 정활동은 장내 노폐물 축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면역 기능의 불균형은 피부 트러블을 야기한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피부 재생 효과가 있다. 장 건강의 척도는 장내 미생물 균총의 다양성과 유익균의 비율에 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이는 피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염과도 관련이 있다. 평소 식사 습관이 장내 미생물 균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장내에 병원성을 가질 수 있는 박테로이데스가 주종을 이루고 섬유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장내 유익균인 프리보텔라가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품 섭취를 통해 장내에 다양한 유익균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하면
자연히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서 벗어나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대변이 딱딱해지는 등의 이유로 변을 보기 어려우며 잔변감이 특징이다. 변비는 90% 이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비를 경험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변비인 이유는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대변의 부피가 감소하면 대장 통과 시간이 늘어나 변비가 생긴다. 변비 증상이 심할수록 식사 횟수가 적고 아침 결식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한국인 대상으로 진행한 변비 원인 연구에서 변비를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변비를 앓은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당류를 많이 먹고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 또한 식품군이 다양하지 않았다. 하루 약 20에서 25g의 식이섬유와 하루 약 2리터의 수분 섭취를 통해 초기 변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마을은 대부분 시골에 있다.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소식과 채소 섭취, 그리고 많은 활동량이다. 물론 시골의 특성상 외식 문화나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도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식하거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 최근 이러한 식습관이 노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장수의 비결은 하나같이 소식이라고 말한다. 소식을 하면 체내에서 남는 에너지가 줄어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화 역시 줄어든다. 이러한 대사 변화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특히 복부 비만을 예방해 준다. 소식은 궁극적으로 대사질환 발병률을 낮춰준다. 소식과 채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킨다. 미토콘드리아 내에는 노화 억제 유전자로 잘 알려진 시루트윈이 있다. 활성산소가 시루트윈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반해 채소의 항산화 물질은 시루트윈의 활성화를 돕는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과 뇌와 장이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다수가 소장과 내장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소장은 인체에 들어온 영양소들을 몸속으로 흡수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장에 질환이 생겨도 일부만을 절제하기 때문에 영양 불량이 생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장은 조금 다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대장을 모두 절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장의 주된 기능은 흡수만이 아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력과 관련이 아주 깊다. 대장에서는 수분의 흡수가 일어난다. 소장에서 넘어온 하루 2000cc의 액체가 대장에서 흡수되고 나면 약 10분의 1인 200cc로 줄어든다. 엄청난 흡수 기능 때문에 대장은 우리 몸의 스폰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스폰지 같은 대장의 흡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장에서 우측 결장으로 액체가 도달할 때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후 횡행결장으로 내용물이 넘어가면서 딱딱해진다. 소장에서의 액체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대변의 형태가 된다. 이렇듯 대장은 수분과 전해질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염증이나 약물로 인해 설사를 심하게 하면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상 신호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대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대장은 뱃속 가장자리에 위치한 소화기관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평균 1.5m 정도다. 대장 길이는 키와 비례하기도 한다. 또한 내부 공간이 넓어서 많은 양의 가스와 대변을 저장할 수 있다. 대장은 위치에 따라 상행결장, 간만곡부, 횡행결장, 비만곡부, 하행결장, S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결장 이후에 항문까지 약 15cm 길이의 결장을 직장이라고 일컫는데 직역하면 곧은 장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굴곡이 있다.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뿐 아니라 배변을 조절하는 항문 관략근이 존재한다. 아침만 잘 먹어도 된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이 증가하여 과식 또는 폭식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아져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야식을 먹는 습관은 간을 무리하게 만들어 피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아침에 공복감이 생기지 않아 결식하게 만든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군것질을 안 하고 자면 자연히 아침에 공복감이 생겨 아침을 챙겨 먹게 될 것이다. 아침 식사로 몸의 세포가 깨어나면 느슨해져 있던 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면 배변 욕구가 일어난다.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음식물은 소장에서 소화 및 흡수되고 잔여물은 대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된다. 딱딱해진 형태의 배설물은 횡행결장에서 대장운동에 의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한다. 변이 장 점막에 오래 노출되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른다면 가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대변에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적절한 시간 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면, 즉 대장 점막과의 노출 시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우리의 대장을 보호할 수 있다. 변비는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장 질환 중 하나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를 거르거나 적은 양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변의 양이 부족해 변비가 발생한다. 즉, 대변을 밀어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지만 대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변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수분 섭취가 적거나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대변이 밀려나지 않는다.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적정한 양의 식사와 식이섬유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을 부드럽게 해줘 배변을 도와준다. 대장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걷기가 있다. 본인의 식습관과 운동 외에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한 변비약을 복용한다거나 무리한 관장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외에 변비가 체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장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설한다. 이러한 장의 기능은 골든타임의 지배를 받는다. 즉 소화 흡수와 노폐물의 배설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특히 배설물은 우리 몸에서 보통 18시간에서
36시간 안에 배설돼야 독성 물질이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이 유산균과 섬유질이 충분해야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변비 등의 이유로 장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류마티스,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 물질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에 변비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변비약은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하다. 대장 내 변의 부피를 키워 장 내용물을 밀어내게 하는 약,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하는 약,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 변을 기름으로 코팅해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약 등이 있다. 특히 자극성 완화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복용량을 점점 늘려야 하며 복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변비약의 복용량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소나 대장의 유익균이 모두 배출되는 단점이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암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다르게 생리화학적인 병리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기능성 질환이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설명할 때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변비 또는 설사, 복통이 지속되고 내시경이나 CT 등 여러 검사에서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없을 때 진단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장내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정보 처리 과정이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설명되고 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긴장을 많이 하면 배가 아파지는 증상은 내장 과민성이 원인이다. 내장 과민성은 장내 가스의 이동이나 장 근육의 수축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과도한 통증으로 뇌가 인식하는 증상이다.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다. 장-뇌 연결축은 장내 신경총의 자율신경계,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장내 미생물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대부분이 장에서 나오고 뇌에서 나오는 것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 있어 뇌가 하는 역할보다 대장이 하는 역할이 더 큰 것이다. 장뇌축은 장신경계와 중추신경 간의 연결고리를 뜻하며 실제로 장내 미생물군에 따라 뇌의 화학물질 농도와 유전자 활성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군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인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장내에 가스가 팽만하고 변비가 있으면 우울해지고 몸 컨디션이 나빠진다. 또한 우울증과 정신건강장애 시 장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종종 관찰된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을 섭취한 쥐는 섭취하지 않는 쥐에 비해 불안 행동이 적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훨씬 낮았다. 장내 미생물은 영양, 신진대사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준다. 장내 미생물 안에는 유익균, 유해균,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는 균들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중간균도 있다. 우리 몸속 특히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매우 다양하다. 50가지 이상의 동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균의 무게만으로 1kg에 이른다. 미생물의 수는 약 100조로 인간 세포보다
10배가 많고 장내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이들은 다양한 면역작용을 통해 여러 장기와 상호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대장으로 들어온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인체에는 없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대신 소화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로 유익균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균인 곰팡이나 식중독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몸속에 유익균이 없거나 유해균이 늘어나면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알레르기, 천식 및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최근 자폐아의 장내 세균에서 유해균 수는 많지만 유익균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동안 아기는 무균 상태로 있다가 태어난 지 서너 시간 후에 장내 세균이 증식한다. 가장 먼저 활동하는 세균은 유해균인 대장균이나 포도상 구균이고 3일 후부터는 비피더스균이 증가한다. 그 후 장내 세균총은 안정화된다. 모유는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를 먹은 아이의 장에는 비피더스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장균이나 포도상균 같은 유해균이 자리 잡기 힘든 상태가 된다. 때문에 모유를 먹은 아이는 설사나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이 적고 영아 사망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산도를 지나지 않아 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가 없다. 대신 엄마의 피부상 제균이나 병원에 노출된 미생물과 먼저 접촉하게 된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기에 비해 좋은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의 수가 적고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많다. 아이가 태어나면 6개월 이내에 면역의 70%가 결정된다. 실제로 자연분만 여부와 모유 수유 혹은 분유를 먹었는지에 따라 유익균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실컷 먹었는데 오히려 민감해진 장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선 특정 장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서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식이섬유가 장에 좋다고 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불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체내 독소를 배출시킨다. 두 번째,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소화하면서 장내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짧은 사슬지방산인 부티르산 등을 생산한다. 그렇다면 왜 장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까? 그 식품들이 포드맵에 속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포드맵 식품 자체가 몸에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포드맵 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에 가스가 많이 발생해 오히려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포드맵 식품들은 미생물들에 의해 발효가 쉽게 돼 가스를 많이 발생시킨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소보다 방기량이 많다 하면서 눈치가 보이는 정도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라면 장내 가스가 많는 것만으로 장내벽을 자극하여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포드맵의 대표적인 식품은 몇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요리할 때 설탕을 적게 넣기 위해 사용하는 올리고당이 대표적이다. 채소나 과일에도 올리고당, 포도당을 제외한 단당류와 이당류가 많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과당이며 특히 단맛이 나는 식재료와 음료수나 과자를 조심해야 한다. 치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자일리톨이나 개운한 단맛을 내는 소르비톨 등도 포드맵 식품이다. 포드맵 함량이 낮은 과일은 딸기, 바나나, 포도,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가 있고 채소는 시금치, 당근, 가지, 감자 등이 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 아몬드, 땅콩, 피칸, 잣, 마카다미아, 참깨 등이 있다. 장은 소화 및 흡수 외에 장내 미생물이나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1차 방어벽 역할을 하는 점막세포는 단일세포층으로 세포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다가 손상을 입으면 세포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면서 이 틈으로 여러 물질들이 들어온다. 이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장이 새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먼저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 곰팡이, 음식물 등이 혈류로 유입된다. 체내로 침투한 독소들이 각종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질환을 악화시킨다. 폐혈증부터 만성염증, 자가면역질환, 식품 알레르기 등을 유발한다. 따로 특이한 증상은 없으며 광범위하고 모호한 증상이 특징이다.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모호한 복통과 변비,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과 무기력, 입맛 소실 등 비특이적 증상을 비롯한 감기, 방광염, 관절 동통, 호흡곤란, 천식 등이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를 오래 쓴 경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쓴 경우,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독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물의 섭취나 다발성 외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도 장누수증후군이 생긴다. 장누수증후군 치료는 결국 방어 기능을 복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우선 방어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 피해야 한다. 진통제나 항생제, 과다한 음주, 지나친 편식,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등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장내 환경 변화를 통해 내독소 혈증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즉, 내독소를 생산하는 gram 음성균주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내독소 혈증을 줄일 수 있다. 유산균과 락토페린이 풍부한 젖소의 초유 섭취가 이에 도움된다. 가장 주목하는 대장암의 원인으로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있다. 과거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대장암 발병 빈도가 높았던 점에 착안해 대장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산이 증가한다. 분비된 담즙이 대장으로 이동하면 장내 세균은 담즙산을 분해하면서 2차 담즙산, 콜레스테롤 대사산물, 독성 있는 대사산물을 생산한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대장 점막세포를 손상시켜 발암률을 높인다. 섬유질 부족이나 운동 부족은 발암물질과 장 점막과의 접촉 시간을 늘려준다. 따라서 수분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식품 섭취에 의한 원인 외에는 질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정상적인 대변의 색깔은 황색에서 갈색이다. 변 특유의 황색은 소화액인 담즙의 색소 때문이다. 빌리루빈은 산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다. 산성에서는 오렌지색, 알칼리성에서는 녹갈색이 된다. 장내 산도도 장내 세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의 색깔도 황갈색에서 갈색까지 그 차이가 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황색에 가깝고 고기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갈색에 가깝다. 특별한 약을 먹고 있지 않은데 대변이 검게 나온다면 상부이장관이나 대장 혹은 소장 출혈이 원인일 수도 있다. 만약 하얀색의 대변을 보았다면 담즙이 안 나오는 담도 폐쇄인 경우가 있으며 대개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 변비일 때 검은빛의 변이 나오는 것은 장 속이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유해균 즉 부패균이 열심히 활동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표시다. 변의 색으로 장내 세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황색이 강하면 유익균이 우세하고 갈색이 강하면 부패균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에 따라 색이 변하긴 하지만 황색에서 갈색의 범주 안에 있다면 정상이다. 하지만 변의 색이 흰색이나 빨간색, 검은 타르색이라면 담도 폐쇄나 장 출혈 등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2016년 국립암센터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 음식은 대장암의 위험을 60% 감소시킨다는 역학 보고가 있다. 서구식 식사보다 한국식 식단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였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채소뿌리, 해조류, 생선, 콩, 버섯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이용한다. 반면 서구식 식사는 적색육, 가공육, 탄수화물, 기름, 설탕 등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탄수화물과 가공육보다 여러 식재료를 각종 장으로 조리한 한국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주인 막걸리에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풍부해 만성병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2011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는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파네졸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물질로 포도주나 맥주보다 10배에서 25배 더 많이 막걸리에 들어있다. 하지만 막걸리 권장량은 한 잔으로 과한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다. 레드와인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정상세포는 보존하지만 암과 같이 변이된 세포는 죽게 만든다. 막걸리나 와인은 대장암 또는 직장암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 탄산, 알코올이 장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같이 먹는 기름진 안주가 장벽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효 음식이나 채소는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일 것이다. 그리고 밀가루나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 경우도 있으니 이 식품들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요구르트다.
발효유는 장 건강에 좋다고 말했는데 요구르트를 조심해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유는 요거트다.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 이때 당류를 추가로 넣지 않아서 달지 않고 살짝 시큼한 맛이 특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으로는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등이다. 조심해야 하는 발효유는 달콤한 요구르트다. 그 작은 요구르트에는 당류가 28g이나 존재한다. 우리나라 당류 섭취 기준이 하루 100g인 걸 생각하면 요구르트 한 병에 많은 양의 당류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발효유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을 확인해서 당류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먹자는 이야기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건조 과일이다. 건조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역시 단맛 때문이다. 건조 과일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농축돼 있다. 그러나 열량도 높다. 바나나를 예로 들면 바나나 100g은 92칼로리 정도지만 건조 바나나 100g은 600칼로리다. 게다가 생과일은 수분 함량이 많아 과일 먹은 뒤에 포만감이 생기지만 건조 과일은 포만감이 덜하고 단맛 때문에 다른 음식에 손이 가게 만든다. 세 번째는 아스파팜이나 사카린을 포함한 인공 감미료다. 설탕이나 과당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등장한 인공 감미료는 천연 감미료보다 단맛이 100배 이상 높다. 조금만 넣어도 단맛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천연 감미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열량이 낮아진다. 하지만 천연 감미료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 역시 혈당 조절 이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먹었을 때 장내 세균 30%가 줄었고 대변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포도당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포도당 내성은 당분을 섭취해도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혈당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다. 처음이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